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문식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달 전에 저희 같은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도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또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직 입에 안 익습니다. 아직도 계속 자부연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됐고요. 지금 저희는 산업부 산하에서 각종 이제 정책 기획이라든지 또 중소중견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율주행 핵심 기술 및 자율셔틀 개발 현황인데요. 이제 아마 요 빅3 포럼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걸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떤 기술들이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자율주행차 개념과 정의, 그리고 핵심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차의 하나의 모델이죠. 자율주행 셔틀의 개발 현황, 그리고 시사점 고찰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념과 정의는 이 슬라이드는 그겁니다. 이제 1900년도와 13년 뒤에 같은 도로를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전부 다 마차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이 빨간색 원으로 된 딱 한 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3년 뒤에 다시 거리를 찍었더니 마차는 다 사라지고 이제 다 내연기관차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뀌는 데까지 13년이 걸렸고 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차도 이제 저희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생활의 변화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처음에 마차가 있던 시대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내연기관차가 나오면서요. 영국에서 이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라 할 수 있는 적기조례를 만듭니다. 적기라는 이제 빨간색 깃발을 얘기합니다. 재밌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얘가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규정들이 많은데 반드시 이제 3명이 탑승을 해야 되고요. 같이 세트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2명은 차량에 탑승을 하고 빨간색 깃발을 든 사람이 앞에서 이제 뒤에 차가 온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나와 있을 건데요. 거리가 18m 이렇게 되어 있네요. 18m로 되어 있었고 최고 속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게 증기기관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차를 끄는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말 것 이렇게 합니다. 자율주행차 보면은 저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지만 우리나라 도로에 지금 자율주행차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시험한다고. 수동 운전하고 저는 이제 가다가 옆에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제 옆에 차선이 오면 제가 이렇게 차선을 바꿉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좀 불안한 거죠. 이런 시대에 지금 마차에서 이제 전기기관차로 바뀌는 과정도 지금 자율주행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마차, 전기기관, 내연기관이 되면서 이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졌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이제 시기로 갔고요. 잘 아시는 이제 칼벤츠가 1883년도에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인 모토바겐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특허도 했고요. 그때 이제 칼벤츠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만들어 놓고도 이제 실드로 못 나가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답답한 이제 칼벤츠의 와이프입니다. 이제 베르타 벤츠가 아들 둘이를 데리고 친정에 그냥 이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친정에. 이게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장거리 주행입니다. 베르타 벤츠도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신여성이었습니다. 사업도 하고 발명도 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어서 다니면서 100km 주행을 하면서 이때 브레이크 패드를 발명을 합니다. 이 당시에 때는 나무로 된 브레이크를 쓰다가
그 주행을 하면서 나무가 막 불에 타고 이게 또 열이 가해지니까 제동력이 약해지고 이래서 가죽으로 된 브레이크 패드를 개발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에 그런 주행을 해봐야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테스트 드라이브의 중요성도 이 실험에서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 뒤에 벤츠가 이 동일한 구간을 그 벤츠의 자율주행 기능이 인텔리전스 드라이브로 해서 주행하는데 이제 기념을 하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됐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등장 배경은 뭐 요즘은 뭐 팬시하게 나오고 안에 공간을 뭐 360도로 의자를 돌려서 편리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안전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에서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수동안전, 능동안전, 자율주행 이렇게 나눕니다. 수동안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탑승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수동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에어백, 뭐 바디 프레임, 아니면 뭐 빔 같은 걸 넣어서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동안전이고요. 사고가 난 이후에 대비하는 거고요. 능동안전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AEB,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이거는 사람들한테 경보를 주거나 혹은 차량이 스스로 제어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이거를 능동안전이라고 하고요. 능동안전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자율주행이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나와서 사람을 아예 배제하자. 이제 사고의 원인이 다 90%가 운전자의 5인식 5판단 5조작이라고 하죠. 이거는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의 모든 통계가 다 동일합니다. 90%가 운전자의 실수다. 사고 원인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자율주행을 하자는 게 나왔고요. 용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처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제 한 7, 8년 전에 처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셀프 드라이빙, 뭐 드라이브리스, 오토메이티드, 오토노머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미국 DOT하고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오토노머스 베이클은 이제 인터널 센서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를 얘기합니다. 인터널 센서라고 하는 거는 차량에 장착된 환경 센서를 얘기합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뭐 초음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자율주행차를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하고요. 커넥티드 비클은 이제 자율주행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외부와 통신이 되는 거를 커넥티드 비클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클이라고 합니다. 뭐 협력 주행 차량, 협조 주행 차량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종류의 차량이 이제 그러면 뭐 무조건 이 차만 살아남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각각 어떤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 이 차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커넥티드 비클도 발전해 나가고 두 개가 합쳐진 차량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어떤 전형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실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지금 레벨 0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벨 0이 있고 레벨 4까지 있는 건데 이거는 미국 NHTSA 기준이고 이게 제격이 2013년 8월에 처음으로 NHTSA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레벨에 대해서. 그런데 레벨 2까지는 이제 사람이 무조건 책임이죠. 주변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고 어떤 페일 세이프티, 소위 말하는 페일 세이프티 어떤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혹은 차량이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최종적인 페일 세이프티를 책임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레벨 2까지는. 근데 레벨 3, 4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레벨 2까지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아까 말씀드린 오토노머스 비클이죠. 이제 차량에 탑재된 환경 센서로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페일 세이프티를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량에 탑재된 센서 중에 가장 멀리 보는 센서가 레이더거든요. 레이더가
거리가 전방 레이더가 한 200에서 250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실제 운전을 하시면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날씨 좋은 날 쫙 주행하면은 한 1km 넘게까지 보죠. 더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뭐 고장 차량이 있다거나 공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한 1km 전부터 이제 속도 줄이고 차선 변경할 준비 이렇게 하죠. 근데 레벨 2 자율주행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0m밖에 못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250m를 보는 건데 그나마 차량밖에 디텍션을 못 합니다. 레이더로는. 뭐 바닥에 있는 뭐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은 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오토노머스 비클로는 그냥 사람이 어쨌든 대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 2까지는 이런 오토노머스 비클로 움직여지고 그거를 차량만 지능화를 하기 때문에 로컬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레벨 3, 4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좀 더 자유도가 올라가죠. 이제 좀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봐야 돼요. 아까 공사 구간이라든지 뭐 고장 차량이 전방 1km 밖에 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미리 받아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통신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동차하고 ICT, ITS가 융합이 되어서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도 지능화돼야 되고 통신도 지능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로컬 인텔리전스, 글로벌 인텔리전스는 뭐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그 독일의 아엔 공대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은 로컬 인텔리전스, 코오퍼레이티브 드라이빙 협조 주행이죠. 협조 주행은 글로벌 인텔리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NHTSA에서 레벨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좀 막연해서 좀 너무 개념적이었어요, 설명이. 그래서 미국의 이제 SE에서 이제 다시 한번 레벨을 재정의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레벨 4만 4, 5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안점은 레벨 4까지는 ODD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ODD가 이제 오퍼레이션 디자인 도메인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제조사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능이 온전하게 구동되는 환경 조건을 얘기합니다. 도로 조건이라든지 날씨 조건, 뭐 속도 조건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정의한 게 OD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ODD가 있는 게 레벨 4까지고요. 4, 5 모두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레벨 5는 ODD가 없습니다. 레벨 5는 그냥 이거는 완전 진짜 상상 속의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어디 갖다 놔도 이 차는 완전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을 레벨 5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양산되고 있는 아다스, 뭐 현대자동차 HD나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레벨 2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DD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아까 J1036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도로의 조건이라든지 날씨 조건 그리고 로드 메인터넌스 컨디션이라고 해서 레인 마킹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우리 자율주행차는 레인 차선이 없으면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ODD에 차선이 반드시 잘 그려져 있는 도로에서만 우리 기능이 됩니다. 라고 ODD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나 물어보면 ODD를 잘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의하는 순간 시스템의 기능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왜 요 영역에서만 이 기능이 온전하게 됩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보시면 그냥 레벨 4 자율주행 구현했다. 어디에서 시연했다. 몇 킬로로 달렸다. 이것만 나와 있지. 어느 조건에서 어떻게 했다. 맑은 날씨에만 했다. 이런 내용은 잘 오픈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실 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뭐 협력을 하실 때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의 ODD는 뭐야? 라고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ODD를 하나 예를 들면 레벨 2하고 레벨 4가 있는데 ODD를 제외하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뭐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레벨 4가 더 좋겠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니까요. 한정된 ODD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ODD를 한번 샘플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제조사는 레벨 2 자율주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도로는 고속도로면 다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35마일. 그리고 낮에 된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회사가 이제 우리는 레벨 4 했어. 어떤 스타트업이 우리 레벨 4 자율주행 했어 라고 했는데 ODD가 뭐야 물어보니까 캠퍼스 로드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속도는 더 낮습니다. 캠퍼스 로드에만 된다라고 하면 이 차를 들어다가 다른 캠퍼스나 혹은 다른 고속도로에 딱 올려놓으면 이 차는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레벨로만 가지고 이 기술이 더 우수하다, 더 약하다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어느 조건에서 이 기능이 되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게 지금 SA 제1036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벨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이제 공돌이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레벨 2 이제 제어권 전환 이슈인데요. 어떤 레벨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안전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제동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위험 사항을 발견해서 제동을 하는 데까지 어느 레벨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 제동 거리가 짧으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레벨 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가 항상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위험 사항이 발생하면은 운전자가 캐치해서 그거를 가속이나 제동을 페이스세프티를 해야 되죠. 그래서 SBD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레벨 2에서는 위험 사항을 운전자가 발견하는데 1초,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1초, 차량이 반응하는데 0.5초에서 딜레이 타임이 2.5초 걸리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레벨 3으로 갔더니 레벨 3에서는 조건부 자율주행이죠. 어떤 위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시스템이 캐치를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운전자인데 내가 이제 더 대응 못하니까 네가 운전해 라고 넘기는 게 레벨 3이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위험 사항을 발견하고 운전자인데 제어권을 넘기는 것까지 9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9초가 걸리고 역시 나머지 브레이크 제동 시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10.5초가 걸리죠. 근데 레벨 5는 전지전능한 자율주행이니까 0.5초 만에 바로 브레이킹합니다. 그래서 제동시간 0.5초만 걸립니다. 그래서 제동거리가 154m, 400m, 88m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레벨 3보다 레벨 2가 더 안전하죠. 운전자가 항상 이게 주변 상황 보고 있다가 더 빨리 알아채니까요, 시스템보다. 그리고 제어권 전환하는데 굳이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레벨 3에서는 운전자가 아래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전화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시스템이 네가 운전해 라고 하면 운전자가 갑자기 핸들 못 잡죠. 뭔가 신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 9초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제 기억에 아마 아우디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인지 아우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관점입니다. 이제 역시 레벨 2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테이크오버 타임입니다. 제어권 전환 시간이 4.2초 걸리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벨 3과 유사한 전방 주시를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딴짓을 좀 하고 있는 경우에 오히려 테이크오버 타임이 3.4초로 더 짧게 나왔습니다. 왜? 이러니까 이쪽에서 제가 문서를 읽어보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레벨 2로 손발은 이제 다 차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전방만 계속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1시간, 2시간 지나면 브레인이 오프된다고 합니다. 브레인이. 이제 사람이 멍 때리는 거죠, 소위. 멍 때리면서 주변 위험 사항을 캐치하는 것도 느리고 반응하는 것도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운전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뇌를 움직이는 다른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브레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빨리 제어권 전환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런 레벨 2 이런 시스템보다 그 레벨 3, 4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드 태스크를 메인 태스크는 운전이고요. 사이드 태스크는 운전과 관련 없는 행위들입니다. 사이드 태스크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1시간 동안 쭉 주행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브레인 오프될 소지가 있죠. 그럼 이런 차량에 탑재된 AVN 장치를 통해서 화면에 뭔가 퀴즈 같은 걸 내는 거예요. 5 곱하기 64는 얼마입니까? 혹은 이거 빨간색을 터치하세요. 이렇게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응답을 하거나 제대로 답을 맞추면 너는 아직 브레인이 살아있으니까
자율주행 계속 지속하겠다. 아니면은 응답이 없거나 이러면 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자율주행 서서히 종료를 시키겠다. 이런 쪽에 사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뭐 대부분의 공학자들은 저희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공학자들은 1번 관점만 생각을 해요. 딱 관점 1만.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브레이크 빨리 밟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관점은 이제 인간공학이나 인체를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좀 자율주행을 보시면 되고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많이 다 잘하고 계신데 아직은 이런 환경에서 많이 하죠. 고속도로에서 좀 제한된 조건. 보행자도 없고 고속도로는 신호등도 없고 교차로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죠. 앞으로 가기만. 앞차 따라서 차선 유지하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율주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도화된 자율주행이 들어가려면 이런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돼야 됩니다. 고가도로 및 주행 하면 이제 그림자 생기죠. 그 다음에 GPS 끊깁니다. 그리고 공사 구간. 맵에서 업데이트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맵이 매번 실시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갑자기 땅 파면은 이거 맵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 야간 우천시 교차로. 사람 눈에도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전방 시야 차단.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떤 엣지 케이스입니다. 라이다는 이제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방에서 앞에 차가 가려져 버리면 요 앞에 상황은 모릅니다.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트럭을 뒤로 쫓아가다가 요 앞에서 이제 교통정체가 돼 있는 경우 트럭이 갑자기 차가 딱 빠져버리면 그냥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들이 많이 나죠. 비정형 이동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뭐 리어카, 요구르트 차량, 뭐 이런 것들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그런 undefined 오브젝트들도 많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 수신호들도 있습니다. 경찰 수신호는 이제 저희는 사람은 보면 딱 압니다. 이제 저게 경찰이다, 아니면 일반 보행자다. 그리고 수신호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오라고 하는구나라고 아는데 아직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냥 보행자 이렇게 인식을 하죠. 이 의미들을 다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이제 성균관대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2017년이네요. 17년에 조사를 했더니 전기차하고 자율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율차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왜 불안하냐 하니까 프로그램 오류로 사고가 날까 무섭다. 누군가 악의적인 해킹 조작을 할까 두렵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 수준이 보시면 이게 높을수록 신뢰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인터넷 전문 은행보다도 낮아요. 자율주행. 카카오뱅크보다도 낮습니다. 홍채 인식 기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아직 17년에.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이제 딜러이트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 자율주행 기술 및 차세대 엔진 기술에 대한 비용 지불을 거부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부정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거부할 의사가 17년에 비해서 20년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소비자 비율, 이건 낮을수록 좋겠죠. 이 답변도 18, 19, 20년에 비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율주행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수용성이 조금씩 향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한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버 사고는 이제 많이 아실 거고요. 최초의 보행자 사망 사고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때 한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죠. 아마 카이스트도 공교수님도 하실 건데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 사고 규명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차 실험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 나왔고요. 사고 클릭이 되나요 혹시? 그거 아니고요.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거예요. 안 되나요?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클릭 안 되면. 안 나오나요?
곧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왔던 조사 원인은 예전에 우버가 이제 포드 퓨전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다가 지금 사고가 난 차량은 볼보 XC19이거든요. 근데 센서를 많이 줄였다라는 겁니다. 라이다도 7개에서 1개로 줄이고 값싼 레이더만 조금 느리고 카메라도 20개에서 7개로 확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냐. 센서를 너무 줄여서 이런 추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NTSB가 열려가지고 사고 예비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직 최근에 제가 찾아봤을 때까지는 최종 결과 보고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사 분석을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검출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때 43K 마일일 때. 근데 이제 오브젝트 속성에 대해서 언넌 오브젝트라고 했다가 비클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바이시클이라고 검출을 합니다. 이게 어떤 속성이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인지 보행자인지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의 다음 행동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늦었다라는 거죠. 이게 인식한 단계별로 이렇게 갔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대로 어쨌든 인식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돌 1.3초 전에 우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긴급 제동 명령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트리거를 쫙 쏘았는데 우버가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있는 동안에는 이 긴급 제동 기능을 비활성화 해놨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제 추측에는 이게 순전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A, B 순전 기능을 아마 비활성화시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차량의 이상 동작 방지를 위해서 긴급 제동 기능을 비활성화시켜서 그대로 이제 충돌을 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1.3초 때 긴급 제동 명령을 받아가지고 차량이 제동을 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1G 기준으로 감속을 했다 그러면 1.96초에 이제 완전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0.6초 차이가 나죠. 충돌이 되긴 됐을 거예요.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보행자가 사망할 정도의 충격량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직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동이 들어갔으면 가벼운 충돌로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조사를 할 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제 보행자도 잘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밤이었거든요. 이 사고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자전거에 측면 반사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전방 후방 반사경하고 전조등이 있었는데 이제 차하고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이게 반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필 보행자가 가로등이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없는 구간으로 도로를 횡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행자도 충돌 직전까지 차량 방향으로 시선 한 번 안 줍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시면 그냥 보행자는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충돌 직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리아나더라고요. 두 번째 단어는. 그러니까 약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물을 해서 이제 보행자가 정상적인 인지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이제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자 동영상도 아까 나오게 돼 있는데요. 운영자가 일단 충돌 전에 핸들을 잡아서 즉시 수동운전 모드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또 제동도 했습니다. 충돌 후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게 나와요. 계속 밑을 보고 있거든요. 운영자가. 계속 밑을 보면서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충돌 42분 전부터 계속 이제 봤던 겁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버를 기소한 게 아니고 이 운전자를 기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도 자율주행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실 건데 운전자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저희도 이제 나가면 항상 너는 딴짓 하지 말고 전방 주시를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우버에서 생긴 거죠.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한계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고, 아직 이제 뭐 우버도 뭐 세계 뭐 1, 2위를 다투는 자율주행 기업인데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런 아직 사고가 있어서 아직은 불안하다.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기술 테마를 자기네들은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드라이빙 인텔리전스, 뭐 주행 지능화 당연한 거고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죠. 이제 비클 V2V 통신, V2I 통신, 또 V2P 통신이 앞으로 자율주행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아까 개념에서 나왔던 오토노머스 비클이고 이게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클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는 게 인터랙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운전자의 상태를 잘 검출해서 어떻게 제어권을 잘 주고받을 거냐, 시스템하고 사람 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아직은 자동차의 운전석에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레벨 3, 4까지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도 뭐 셔틀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레벨 4라 하더라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제어권 전환을 넘겨도 되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뭔가 펠셉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이 세 가지 팩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딥러닝에 대해서도 이제 도요타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뭐 소위 말하는 뭐 PID 제어, 뭐 제어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뭐 이제 에스티메이션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룰 디스크립션 방식이 있고요. 이건 if then으로 하죠. 그리고 머신러닝 AI로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룰 디스크립션은 일단은 디버깅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설정한 환경 조건에서는 내가 추정할 수 있는 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나올 때는 디버깅도 하고 다시 모델링을 한다든지 개인을 튜닝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블랙박스예요. 얘가 뭔가 학습은 시켰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최근에 뭐 AI 뉴럴 네트워크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그걸 데이터 흐름들을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정 뉴럴 네트워크의 몇 번째 레이어의 웨이팅 팩터나 바이어스를 바꿔서 값을 잡아주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되지 않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떤 결과를 낼지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블랙박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인지나 이런 쪽은 AI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95%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나머지 3%, 98%까지 가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AI를 쓰고요. 그런데 차량을 제어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기존의 룰 디스크리션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AI를 하려면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AI의 승부수는 누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도요타가 1년에 한 1000만 대 파니까 자기들이 10년에 뭐 100밀리언 그죠. 차가 이제 팔리고 그래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을 수 있다. 1 트릴리언 킬로미터 데이터를 1년에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망각된 게 하나 있죠. 그러면은 도요타 차량을 산 소비자는 데이터를 다 도요타에 보내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테슬라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제가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이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니까 비식별로 하겠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데? 라고 이제 보면은 오토파일럿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도요타는 이제 인하우스 빅데이터하고 익스터널 빅데이터로 나눕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인하우스 빅데이터로 관리를 하고요. 자동차 외부의 데이터, 뭐 맵이라든지 날씨, 보험, 그 공공교통, 대중교통 정보 이런 것들은 익스터널 데이터로 해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로 이제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요타가 이제 서비스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에다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모듈이라는 DCM을 장착을 하고요. 비클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MSPF라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 API를 만들어줘요. API를 만들어서 외부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 API를 가져가서 어떤 자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자기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도요타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MSPF까지 하겠다라는 거고,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러죠. 저희 지금 스마트폰 앱 만들잖아요. 앱 만들면 뭐 지하철 노선 정보원, 차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API들을 도요타가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서 환경 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형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스트 설리반이라는 곳에서 레벨에 따라서 그래도 자율주행 어떤 센서들을 좀 많이 쓰게 될까라는 걸 조사한 자료고요. 보시면 레벨 2까지는 라이다는 없고요. 레벨 3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라이다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센서들은 계속 수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레벨이 올라가면 갈수록 시스템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좀 더 주변 상황을 더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놓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센서가 점점 더 많이 장착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센서의 종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이 정도로 나뉘어지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가 뭐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놨는데, 조사를 했을 때 뭐 레이다라든지 초음파, 비전, 적외선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아이디얼한 센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점이 아주 많습니다. 라이다도. 일단 정말 악마적인 가격. 예. 가격 너무 비싸죠. 웬만한 소형차한테 값 합니다, 진짜. 또 채널 수가 올라가면 1억 가까이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일단 비싸고. 두 번째는 아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탑재했을 때 어떤 전자파, 또 진동, 또 외부 날씨, 어떤 비, 눈 이런 거에 강건한 특성을 아직 대부분의 라이다 센서가 확보하지 못했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상용화되지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라이다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카네비컴 또 SOS랩 이런 데서 라이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벨로다인을 벤치마킹해서 로보센스라는 라이다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벨로다인 센서의 한 3분의 반에서 한 3분의 2 가격 정도 합니다. 써보신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쪽은 이제 모빌아이가 이제 대세라는 거는 아실 거고요. 이제 카메라 쪽을 지금 양산되고 있는 모빌아이 카메라는 싱글 포커스 카메라입니다. 싱글 포컬. 이제 하각이 하나만 있는 거죠. 카메라 렌즈가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가 IQ4로, SOC가 IQ4 레벨로 넘어가면서 트라이포카를 쓰고 있습니다. 트라이포카를 쓰는 이유는 다양한 장애물을 검출하기 위함입니다. 하각이 넓으면 가까이 있는 장애물을 검출하는 거고요. 하각이 좁아질수록 멀리 있는 장애물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포카를 써서 자전거, 보행자, 그리고 멀리 있는 차량이나 신호등 정보까지 검출을 하겠다라는 게 대세고요. 모빌아이가 하면 지금 영상 센서에서는 모빌아이가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하는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도 트라이포칼 카메라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아이를 인텔이 1조 넘게 이제 투입해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인텔의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하고 연계를 하는 램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테슬라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수입된 데이터를 인텔의 커넥티드 기술을 이용해서 다 수집을 해서 이거를 처리해서 다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맵을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 기술을 램이라는 서비스 모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 잘 하는데
차가 많아서 그런지 사고가 이슈가 많아가지고 차 되게 좋습니다. 잘하고 하는데 테슬라는 이제 영상 센서 베이스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친 게 전부 다 영상 센서입니다. 레이더는 전방에 딱 하나만 있고요. 초음파 센서 정도 있고요. 특이한 기존의 이제 다른 제조사하고 특이한 다른 점은 BSD라고 하는 이제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사각지대를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레이더로 합니다. 지금 24기가나 79 뭐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테슬라는 이것도 카메라로 합니다. 그래서 전방도 아까 모빌아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트라이포칼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A 필러에도 이런 카메라가 달려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레이더 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센서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레이더는 이제 77을 전방에 많이 썼습니다. 77을. 그러다가 이제 77이 근데 밴드위스가 작아요. 0.5기가 밖에 안 됩니다. 밴드위스가 작으면 해상도가 떨어지고, 정확도하고는 좀 다른데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79기가를 차량용으로 쓸 수 있게 국제적으로 다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밴드위스가 4기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레이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79기가를 만도라든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도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피니언 정도가 칩을 제공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TI가 확 풀었습니다. 이블레이션 키트까지 확 풀었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좀 접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 레이더 관련 업체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쪽은 뭐 넘어가고요.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을 개발하시는 기업들이 다양한 저마다의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데 확립된 아키텍처는 없습니다. 크게 근데 두 진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이제 신흥 테크니컬 이제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GPU를 계속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중앙 집중식 이슈를 씁니다. 그냥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로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드라이브 PX도 이런 게 다 돼 있죠.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제어까지 이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요. 기존의 자동차는 조금 다릅니다. 카메라를 처리하는 ECU, 아까 모빌아이의 IQ, 3, 4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비전 프로세서 ECU입니다. 레이더를 처리하는 ECU, 또 초음파를 처리하는 ECU가 개별로 있고 디시전 메이킹만 어떤 상위 레벨의 센서 퓨전이나 최종적인 결정만 하는 중앙 집중식 MCU 방식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하죠. 이거는 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키텍처가 그냥 크기도 작아지고 칩 하나만 딱 박으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얘가 죽으면 끝이죠. 얘가 죽으면 어떠한 디펜스 해줄 게 없고, 그리고 혼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아키텍처가 일단 복잡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몇 개 죽더라도 얘가 디펜스를 할 수 있고요. 또 얘가 죽더라도 각각의 이슈에다가 어떤 페일 세프티 로직을 넣어놓으면 하나라도 산 놈이 또 차량을 또 제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우수한 거냐라는 거는 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저마다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인텔, NXP, 르네사스 쪽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뭐 딥러닝이나 자율주행 이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약간 좀 신흥 쪽이고요. 신흥 기업이고, 인텔이나 이런 쪽이 NXP, 르네사스 이쪽이 전통적인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쪽에서 생산하는 칩들은 소비 전력이 작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80W, 30W 이렇습니다. 뭐 처음엔 PX2 나왔을 때 막 순행식으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이 전력을 어떻게 다 차에서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비클 네트워크 쪽입니다. 이제 플렉스레이가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플렉스레이는 유럽의 소수 OEM만 쓰는 걸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퇴보되는 분위기고요. 지금 자동차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QNFD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장품이 많아지면서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캔이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캔보다 속도가 한 10배 정도 빠른 캔 FD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까지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나 특히 영상이죠. 영상 센서의 로우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더넷을 또 많이 씁니다. 차량용 이더넷. 지금 우리 산업에서 쓰는 뭐 TCP/IP 이런 이더넷이 아니고 별도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차량용. 그래서 이더넷 관련된 기술을 혹시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캔 FD나 차량용 이더넷 기술에 대해서는 또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사이버 보안은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죠. 뭐 포드가 시사회 자동차 신차 소개하는데 해커가 들어와서 막 창문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핸들 돌리고 이렇게 하고 테슬라 시연하는데 또 해킹해서 차를 도랑에 막 가게 만들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전에 저희가 해킹을 할 때는 뭐 해킹이라기보다 약간 장난을 칠 때는 커넥티드 비클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스탠드얼론 차입니다. 그래서 뭔가 차에다가 물리적인 위해를 가했어야 돼요. 가서 뭐 배선을 꼬운다든지 내가 개발한 뭐 이슈를 장착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커넥티드 비클이 나오다 보니까 문은 달려 있는 겁니다. 통신 입장에서. 그 열쇠에 맞는 문만 탁 열면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SKT가 양자보안 회사를 인수를 했죠. 스위스에 있는. 양자보안을 이제 차량에 적용하려는 연구도 지금 양자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문제 때문에요. 다음에 이제 48V 넷입니다. 이제 48V가 이제 차량의 전장 부품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12V라는 전압 레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안정적인 동작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8V 기술들을 지금 푸조하고 폭스바겐 그룹 위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이슈 만들 때 레귤레이터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죠. 48V가 들어가면 커넥터부터 해서 케이블, 하네스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연구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리던던시는 이제 뭐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자율주행 이제 시스템 책임이 강해지니까 안전장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백업 솔루션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싱글 센서, 싱글 펑션, 싱글 액추에이터 이 방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운전할 때는 괜찮아요. 뭐 싱글 센서 고장나면 사람이 센서 역할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싱글 센서 고장났다고 차 그냥 세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센서 그리고 리던던시 ECU, 리던던시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동 쪽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지금은 유압 브레이크만 하는데 유압이 죽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방은 유압 브레이크, 후방은 BLDC 모터로 작동하는 전기 브레이크 이렇게 써서 하는 리던던시도 서로 속성이 다른 리던던시를 써서 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판단, 제어 모드에서도 다 리던던시가 필요하다. 데이터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쭉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드라이브 프리퍼런스, 운전자 선호도 데이터에서는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라디오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앱은 어떤 걸 쓰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비클을 설계할 때, 그리고 차량에다가 이커머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광고, 이런 것들을 사업화 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뭐, 많은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들이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혼자서 다 하려고, 이제, A부터 Z까지 모든 기술을 우리가 다 한다. 이거는 좀 어렵다는 게 좀 중론이고요. 그래서 워낙 기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업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V2V 통신을 하게 되면 그냥 차량의 위치 정보만 줬습니다. 상대방 내 차의 위치 정보 옮겨주고 이랬는데 지금 유럽에서 이제 표준화되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상대방 차량이 인식한 타겟 정보도 서로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CPM이라고 하죠. 이제 인식 메시지를 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인식한
인식 그 장애물이 어디 있다라는 정보도 받아서 내 차에 같이 다이나믹 맵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내 차가 굳이 고가의 센서를 달지 않더라도 마치 인식한 것처럼 이렇게 맵을 만들 수 있죠. 이런 표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내 차 뒤에 트럭 앞에 차가 내 차가 가는데 앞에 트럭이 있어요. 근데 트럭에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전방에 차가 오고 있어요. 내 차에 달려있는 환경 센서는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V2V로는 그냥 트럭의 위치 정도만 봤겠죠. 근데 트럭이 인식한 이 차의 위치나 속도 정보를 통신으로 이 차한테 제공해주면 이 차가 마치 이 전방 차량을 인식한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 시나리오들이 나오면서 지금 인식 메시지도 공유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셔틀은 넘어가고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요거하고 한 장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카모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이제 기존의 지금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은 기술 시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혹은 자율주행을 그냥 해야 돼. 그냥 잘 달리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결국 사업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단순히 달리는 시대는 떠났어요. 왜 달리냐가 나옵니다. 왜 이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달리지?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지? 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때는 HMI 서비스에 중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아까 이제 55인치 투명 디스플레이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구간을 달릴 때 해당 지역의 관광 정보라든지 콘텐츠 정보, 뉴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시사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 자료인데요. 미국은 매년 3만 5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답니다. 하루에 100명. 예. 하루에 100명. 근데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 받을 때 우리 장기 기증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나친 걱정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사고가 다 감소하면 장기 기증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우리는 안전을 줄이고자 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외국 사람들 이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고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기보다 그냥 이런 영향도 있네 라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 사고 이거 워낙 유명한 주제라서 네이처에서 나왔는데 윤리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이제 자율주행 패러독스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국가마다 다 다르고 어떤 동양권과 서양권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저는 주로 비보호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성인 남자는 이제 비보호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이슈가 나오는 게 과연 그러면 예. 또 이슈가 나오는 거 이겁니다. 이제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약자를 보호해야지라고 그냥 약간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차를 네가 살래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돈을 주고 1억 가까이 돈을 주고 자율주행 차를 샀는데 이 차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도로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차를 돈 주고 사야 되나? 나는 나를 지켜주는 자율주행 차를 사고 싶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합의. 그래서 최근에 AI에 대해서 AI 학습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되고 AI 학습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사회 합의가 맞으니까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AI 성격이 다 달라지니까요. 표준화해야 되지 않냐 혹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도 나오고요. 신뢰 이런 거 나오는데 신뢰는 쌌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겁니다. 신뢰는 쌌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깨진 거는 한순간이고 복구는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철학이 깨진 사례가 있죠. 바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입니다. 외국에서는 아직도 폭스바겐에 대해서 부도덕한 기업으로 돼 있어요. 디젤 속였다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터지고 나서 폭스바겐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판이 됐어요. 그 티구안인가? 그 차가 완판이 됐습니다. 소비자도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